지금부터 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다고 전해지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 9편을 들려드립니다. 익숙한 복도와 엘리베이터, 현관에서 시작된 작은 이상들이 끝내 설명되지 않는 공포로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된 복도식 아파트는 유난히 조용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물이라 곳곳에 칠이 벗겨져 있었고, 밤이면 가로등 빛이 복도 창살 사이로 길게 늘어져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내가 사는 집은 1004호였다. 이사를 오던 날, 이삿짐 센터 직원이 장난스럽게 내뱉었던 말이 기억난다. 옆집이랑 사이좋게 지내셔야겠네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옆집 사람을 본 적이 없다. 1003호의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앞에는 전단지 한 장 붙어 있지 않았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이사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퇴근 후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숫자판 옆에 붙은 층별 안내 점등판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10층 버튼이 눌려 있었고, 그 옆에 작게 표시된 호수등 중에서 1003호에만 유독 밝은 흰색 불이 켜져 있었다. 누군가 타고 있나 보다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순히 앞서 내린 사람의 흔적이라 여기고 10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섰을 때 1003호의 도어락 근처에서 아주 미세한 기계음이 들렸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잠그는 듯한 소리였다. 그날 밤부터 소음이 시작되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1003호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배수 소리가 아니었다. 샤워기를 틀어놓은 듯 일정하고 거센 물소리가 새벽 내내 이어졌다. 처음에는 누군가 밤늦게 씻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해가 뜰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벽에 귀를 대보았다. 물소리 사이로 무언가 젖은 물체가 바닥을 질질 끄는 듯한 마찰음이 섞여 있었다. 쓱, 쓱하며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소리였다. 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다. 다음 날 퇴근길에도 1003호의 불은 켜져 있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이한 냄새가 났다. 오래된 하수구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불쾌한 악취였다. 엘리베이터 바닥 한 구석에는 물기가 흥건했다. 누군가 젖은 우산을 들고 탔던 것처럼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그 자국은 정확히 1003호 방향 복도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내 집 도어락 번호를 누르면서도 자꾸만 옆집으로 시선이 갔다. 문틈 사이로 아주 얇고 검은 액체가 배어 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물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잠을 설친 탓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나는 결국 관리사무소로 향했다.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1003호에서 밤새 물 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혹시 누수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내 말을 듣던 노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장부를 한참이나 뒤적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층에는 1003호가 없는데.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나는 무슨 농담을 하느냐고 되물었다. 내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고 엘리베이터 안내판에도 불이 들어오는 걸 봤다고 따졌다. 노인은 대답 대신 나를 데리고 아파트 설계 도면이 그려진 게시판으로 갔다. 손가락으로 10층 평면도를 가리키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면 위에는 1001호, 1002호, 그리고 바로 1004호가 붙어 있었다. 1003호라는 공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복도 끝에 있는 계단실과 내 집 사이에 그저 빈벽이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서둘러 경비실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10층에 도착해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문이 있었다. 1002호와 내 집 1004호 사이에
페인트가 누렇게 변색된 철제 문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다. 문 위에는 1003분이라는 숫자가 적힌 낡은 명판도 붙어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에서는 여전히 그 역한 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1003호의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아주 살짝 열렸다. 틈새는 손가락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로 좁았지만 그 안은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어둠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사람의 손가락처럼 보였지만 비정상적으로 길고 창백했다. 젖은 살점이 바닥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나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굳어버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맑은 물이 아니었다. 머리카락과 오물이 뒤섞인 검고 걸쭉한 액체가 내 발등을 향해 빠르게 밀려왔다. 본능적인 공포가 뇌를 자극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려 도어락 번호를 3번이나 틀린 끝에 겨우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다. 철벅, 철벅하며 무언가 내 집 문 앞까지 다가와 멈추는 소리가 났다. 문 너머에서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단어라고 부르기 힘든 물에 잠긴 채 내뱉는 듯한 기괴한 파열음이었다. 열어줘. 단 한마디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거실 구석으로 기어갔다. 밖에서는 문고리를 거칠게 흔드는 소리가 이어졌고 현관문 아래 틈새로 검은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1시간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을까? 밖을 울리던 소음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는 깨끗했다. 검은 물자국도 1003호의 문도 없었다. 1002호 옆에는 바로 우리 집 벽이 붙어 있었고 그 사이에는 단 한 사람이 지나갈 틈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어젯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관리소 노인의 말대로 1003호는 처음부터 없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보증금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내가 이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날 밤에 걸려온 전화 때문이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 물속에서 숨을 참는 듯한 헐떡임과 함께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수화기를 채웠다. 지금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손가락이 떨린다. 가끔 층별 안내판에 10층 불이 미리 켜져 있을 때면 나는 차마 엘리베이터에 오르지 못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한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다 보면 9층과 10층 사이, 그 어디쯤에서 다시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눅눅하고 비릿한 물 냄새. 그리고 내 등 뒤에서 누군가 젖은 발로 천천히 계단을 밟으며 따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저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는 열리지 않기를 기도하며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오늘 밤에도 벽 너머에서는 다시 물 흐르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가깝게, 이제는 내 침대 바로 머리맡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어젯밤의 일이다. 자정이 넘은 시각,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낡은 아파트 단지는 죽은 듯이 조용했고 간간히 들리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내가 사는 502호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 바로 윗집인 602호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삿짐 트럭이 온 적도 없었고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는 소식만 관리소장님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아주 규칙적이고 묵직한 발소리였다. 처음에는 환청이라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누군가 거실 한복판을 가로질러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듯한 진동이 발바닥까지 느껴졌다. 나는 타자를 치던 손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주방에서 다시 안방 쪽으로, 그리고 다시 거실로. 무언가 목적지가 있는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마치 좁은 우리에 갇힌 짐승이 벽을 따라 반복해서 도는 것 같은 기괴한 일정함이 있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1시 15분이었다. 새로 이사를 온 걸까 생각했지만 이 시간에 짐도 없이 집안을 저렇게 뛰어다니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었다. 참다 못한 나는 거실 벽면에 붙은 인터폰을 확인했다. 602호로 연결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은 한참 동안 가늘게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끝내 받지 않았다. 인터폰 화면에는 복도의 어두운 전경만 비칠 뿐이었다. 소음은 더 커졌다. 이제는 단순히 걷는 소리가 아니라 무거운 가구를 질질 끄는 듯한 마찰음이 섞여 들리기 시작했다. 드르륵, 득, 드륵 날카로운 금소금이 천장을 긁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 도어스코프를 통해 복도를 살폈다. 복도등은 꺼져 있었고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하지만 내 머리 위에서는 여전히 정체 모를 소동이 계속되고 있었다. 결국 나는 겉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택했다. 한 층을 올라가 602호 앞에 섰을 때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방금까지 밑에서 들리던 그 요란한 소음이 이곳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602호의 문틈 사이로 불빛조차 새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는 문에 귀를 대보았다. 안쪽에서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혹시 내가 층수를 착각했나 싶어 호스판을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602호였다. 나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길게 눌렀다. 그리고 문손잡이를 잡고 살짝 돌려보았다. 당연히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던 문이 허무하게 돌아가며 틱하고 열렸다. 문은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을 두고 열린 채 멈췄다. 안쪽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빈집 특유의 퀴퀴한 먼지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확 끼쳐왔다. 사람이 사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벽면의 전등 스위치를 더듬었다. 하지만 스위치를 올려도 불은 켜지지 않았다. 전기가 끊겨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내부를 비추었다. 거실에는 가구 하나 없었다. 바닥에는 두껍게 먼지가 쌓여 있었고 누군가 드나든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를 비추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먼지가 자욱한 바닥 위로 길게 긁힌 자국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마치 무거운 쇳덩이를 바닥에 대고 억지로 끌고 다닌 듯한 깊은 파임이었다. 그 자국들은 거실 벽을 따라 원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다. 내가 밑에서 들었던 그 소리의 궤적과 정확히 일치했다. 발자국은 없는데 무언가 끌린 자국만 가득한 광경을 보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안방 문 너머에서 탁하는 소리가 들렸다. 플래시 빛을 그쪽으로 비추자 방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공포가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다. 누구 계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열린 문틈 사이로 검은 형체가 스르르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관절이 기괴하게 꺾인 채 바닥에 바짝 엎드린 모습이었다.
그것은 머리를 바닥에 처박은 채 내 플래시 빛을 피하듯 아주 느릿하게 거실 구석의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나는 곧장 몸을 돌려 복도로 뛰쳐나갔다.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모든 잠금 장치를 걸어 잠갔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 쪽을 노려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5분, 10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겨우 안도하며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그저 헛것을 본 것이기를, 빈집에 길고양이라도 들어왔던 것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쿵 천장이 아니라 내 바로 옆 소파 밑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굳어버린 채 움직일 수 없었다. 소리는 이제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그리고 사방의 벽 안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긁는 소리였다. 누군가 벽지를 손톱으로 뜯어내는 듯한 서걱거리는 소리가 거실 벽면을 타고 빠르게 이동했다. 소리는 안방으로, 다시 화장실로,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소파 바로 뒤 벽면에서 멈췄다.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 한복판으로 피했다. 벽 안쪽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마치 벽 속에 갇힌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것은 위층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아파트의 구조물 그 자체를 타고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 없었다. 그 사이 소리는 이제 천장 전체로 퍼졌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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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수십 명의 사람이 위에서 동시에 발을 구르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전등이 흔들리고 천장 벽지 부스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숫자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1층, 2층, 3층. 그 시간이 연겁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나는 안으로 뛰어들어 1층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내가 방금 나온 502호의 현관문이 보였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 아래 틈새로 검고 걸쭉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액체 위로 아까 보았던 그 기괴하게 꺾인 손가락들이 문틈을 잡고 밖으로 나오려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경비실로 달려갔다. 경비 아저씨는 졸린 눈을 비비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윗집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고 확인해달라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602호요? 거긴 지난달에 철거 공사 다 끝나고 아예 벽까지 다 허물어놨는데. 사람 못 들어가요? 나는 아저씨를 끌다시피 해서 관리실 모니터 앞으로 갔다. 6층 복도 CCTV를 확인했다. 화면 속 602호 앞은 고요했다. 내가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렸던 그 시간대의 영상을 돌려보았다. 화면 속에 나는 허공에 대고 혼자 말을 하고 있었다. 602호의 문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었다. 나는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혼자 뒷걸음질을 치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영상 속에 나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 경찰도 출동했지만 집 안에는 아무런 침입 흔적도 이상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바닥에 긁힌 자국도 문틈의 액체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오늘 아침 짐을 챙기러 잠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내 차 근처를 지나가던 같은 동 주민이 나를 보고 하는 체를 했다. 502호 총각, 요즘 왜 집에 안 들어? 위층에서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화나서 나간 거야.
나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602호는 비어있고 벽까지 허물어진 상태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민은 혀를 차며 덧붙였다. 밤마다 위에서 뭘 그렇게 끌고 다니는지 원니 어제는 총각 내 집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에 올라탔다. 백미러로 올려다본 5층과 6층의 창문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502호 내 방 창문 커튼 뒤로 허리가 기괴하게 꺾인 검은 형체가 창틀에 매달려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나는 이제 천장을 올려다보지 않는다. 아니, 어떤 건물에 들어가든 천장이 있는 공간 자체에 머물 수가 없다. 지금도 내 머리 위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드르륵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 더 무서운 것은 방금 내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다. 발신 번호는 602분이었다. 문 열어놔. 나는 이 지옥 같은 소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보통 퇴근길은 지루할 만큼 평온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다른 기류가 복도 끝에서부터 느껴졌다. 장마철도 아닌데 벽면은 기분 나쁠 정도로 축축했고 천장의 형광등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낡은 아파트라 그런지 층수를 알리는 숫자판이 느리게 깜빡였다. 도착을 알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비어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14층 버튼을 누르고 구석에 몸을 기댔다. 정면에 부착된 커다란 거울 속에 나는 지독하게 피곤해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상승을 시작하며 가벼운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4층, 5층, 6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거울 속 내 등 뒤에 검은 형체가 보인 것은 처음에는 단순히 내 그림자가 비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명이 깜빡이는 찰나 형체의 위치가 바뀌었다. 아까는 내 왼쪽 어깨 너머에 있었는데 이제는 오른쪽 구석에 바짝 붙어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내 뒤에는 차가운 금속 벽면뿐이었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았다. 그 형체는 이제 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형체는 키가 비정상적으로 컸고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이목구비 대신 지식여진 진흙 같은 것만 가득했다. 그것은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가늘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닫힌 버튼을 연타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9층에서 멈춰 서고 있었다. 문이 열리면 누군가 타기를, 아니면 내가 이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9층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아무도 타지 않았다. 열린 문 사이로 들어오는 공기는 마치 냉동고 안처럼 차가웠다. 빨리 닫혀. 나는 나지막이 내뱉으며 문 열림 방지 센서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거울 속의 형체는 이제 내 어깨에 그 긴 손가락을 올리고 있었다. 거울 속에 나는 공포로 질려 있었지만 실제 내 어깨에는 아무런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괴리감이 오히려 정신을 미치게 만들었다. 11층을 지날 무렵 엘리베이터가 덜컥거리며 급정거했다.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가 비상등에 붉은 빛이 들어왔다. 거울 속의 형체가 입술이 없는 입을 벌리며 내 귀에 얼굴을 밀착시켰다. 축축한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비상벨을 눌렀다. 경비실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수동 개폐 레버를 찾으려 벽을 더듬었다. 거울 속에서 그것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거울 안에 내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가며 고통에 일그러졌지만
현실의 나는 멀쩡히 숨을 쉬고 있었다. 시각적인 정보와 촉각의 불일치가 뇌를 뒤흔들었다. 14층 버튼에 다시 불이 들어오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문이 열리자마자 튀어나갈 준비를 했다. 거울 속의 존재는 이제 내 몸 전체를 뒤덮듯 밀착해 있었다. 마침내 14층에 도착했다는 벨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복도로 몸을 날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 번호키를 눌렀다. 집 안으로 들어와 이중 잠금 장치를 걸고 나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거실 유리에 비친 내 모습 뒤로 엘리베이터에서 보았던 그 형체가 여전히 서 있었다. 그것은 거울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오직 무언가에 비친 내 모습 옆에만 존재했다. 나는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거울을 치웠다. 화장실 거울은 검은 시트로 가렸고 유리창에는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쳤다. 하지만 외출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었다. 길을 걷다 쇼윈도에 비치는 내 모습, 누군가의 선글라스에 맺힌 내 실루엣, 심지어는 비가 온 뒤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본다. 그것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거울 속의 나에게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는 거울 속의 내가 현실의 나보다 더 낯설게 느껴진다. 어제는 세수를 하다가 가려놓은 시트 틈으로 내 손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내 손등에는 내가 낸 적 없는 깊은 손톱 자국이 나 있었다. 나는 오늘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만 움직인다. 보이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지만 내 방 한구석, 전원이 꺼진 텔레비전 화면의 검은 유리창에 무엇이 비치고 있을지 생각하면 나는 한숨도 잘 수가 없다. 어쩌면 거울 속에 갇힌 것이 진짜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눅눅한 공기가 실어 평소보다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우리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라 밤이면 유난히 고요했다.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대로 멈춰 섰다. 내 구두 바로 옆에 낯선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 집에 왔나 싶어 거실 불을 켰지만 집안은 적막했다. 동생이나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올 리가 없었다. 나는 신발장 앞에 멍하니 서서 그 운동화를 내려다봤다. 흙이 잔뜩 묻은 낡은 회색 운동화였다. 사이즈는 내 발보다 조금 더 커 보였다. 도둑이라도 든 건가 싶어 방마다 문을 열어젖혔지만 베란다 창문까지 꽉 잠겨 있었다. 잘못 본 거겠지. 아침에 내가 어지럽혀 놓은 건가 싶어 운동화를 봉투에 담아 현관 밖복도 구석에 내놓았다.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현관 쪽에서 자꾸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밤을 꼬박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어젯밤 복도 구석에 내놨던 그 운동화가 다시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앞에 마치 누군가 신고 서 있는 것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어제보다 흙먼지가 더 많이 묻어 있었고 이번에는 신발끈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신발을 멀리발로 차버리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퇴근 후 아파트 경비실에 들러 김씨 경비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아저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CCTV를 확인해 보자고 했다. 우리 집 앞 복도를 비추는 카메라는 없었지만 엘리베이터와 공동현관 기록은 남아 있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영상을 돌려봤다. 하지만 내가 출근한 이후 우리 층에 내린 사람도 그 운동화를 들고 복도를 지나간 사람도 없었다. 화면 속에는 오직 택배기사와 옆집 이웃인 박씨 아주머니뿐이었다. 김씨 아저씨는 내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허허 웃었지만 나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현관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그고 거실 불을 켠 채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키웠지만 신경은 온통 현관 밖 복도에 쏠려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갈 무렵 복도에서 아주 미세하게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 스. 무거운 천을 바닥에 끄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내 집 문 앞에서 정확히 멈췄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복도 조명이 꺼져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센서등이 켜졌다. 아무도 없었다. 텅 빈 복도에는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다. 안심하려던 찰나, 문 바로 아래 틈으로 뭔가가 쑥 들어왔다. 낡은 운동화의 앞코였다. 누군가 밖에서 신발을 문틈으로 밀어 넣으려 하고 있었다. 문은 분명히 잠겨 있었지만 신발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짓눌리고 구겨지며 문틈 사이의 좁은 공간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나자빠졌다. 신발은 기어코 집 안으로 들어왔다. 툭 소리를 내며 현관 바닥에 떨어진 운동화는 어제보다 훨씬 더 더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신발 안에서 검은 진흙 같은 액체가 흘러나와 내 신발장 쪽으로 천천히 번져 나갔다. 누구야?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현관문 너머에서 손톱으로 철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 아주 느리고 일정하게 문 전체를 훑어내리는 소리였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찾았지만 거실 탁자 위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현관 쪽을 보니 방금 들어온 운동화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발이 들어있지도 않은데 신발 자체가 앞뒤로 들썩이며 내 거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덮쳤다. 나는 거실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갔다. 4층 높이였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지만 옆집 베란다와 연결된 비상 탈출용 가벽이 보였다. 나는 식칼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넣고 온 힘을 다해 벽을 발로 찼다. 퍽! 소리와 함께 얇은 보드가 부서졌다. 옆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순간 거실 쪽에서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경쾌한 전자음이 들렸다. 띠리링.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옆집 베란다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박씨 아주머니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문을 열어줬을 때 나는 그녀를 밀치듯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우리 집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운동화도, 바닥에 흐르던 검은 액체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경찰은 도어락의 지문을 채취하고 외부 침입 흔적을 조사했지만 내 지문과 가족들의 지문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도어락 기록에도 내가 들어온 이후로는 열린 기록이 없었다. 경찰은 내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환각을 본 게 아니냐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문틈으로 들어오던 그 더러운 운동화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눈빛에는 의구심만 깊어졌다. 결국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나는 다음 날 바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한 달 뒤에 보증금을 손에 보면서까지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새로 옮긴 오피스텔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 입구부터 카드를 찍어야 들어올 수 있고 층마다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어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내 구두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깨끗한 타일 바닥뿐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벗으려는데 문득 내 구두의 위치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 나란히 두었을 텐데
왼쪽 구두가 오른쪽 구두보다 한 뼘 정도 앞에 놓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 내 구두를 신고 한 발자국 내디딘 것처럼. 나는 신발장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릴까봐, 혹은 내가 모르는 신발 한 켤레가 더 들어있을까봐 나는 거실 불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현관문만 쳐다보고 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지만 집 안 어디선가 흙먼지 냄새가 나는 것만 같다. 우리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복도식 아파트다. 낡은 외벽과 삐걱거리는 엘리베이터는 익숙해지면 그만이었지만 유독 길고 어두운 복도는 매번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내가 사는 704호는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사건은 지난달 목요일 새벽 2시쯤 시작되었다. 퇴근이 늦어 피곤이 극에 달한 상태였지만 현관에 쌓인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서 나는 냄새를 참을 수 없었다. 대충 슬리퍼를 끌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의 센서등은 노후화되어 내가 몇 발자국을 걸어가야만 겨우 불이 들어왔다. 복도 끝 분리수거함으로 향하던 중 평소와 다른 위질감을 느꼈다. 우리 층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712호의 현관문 틈으로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712호는 내가 이사 온 2년 전부터 줄곧 비어 있던 집이었다. 현관문에는 먼지가 자욱했고 우편함에는 빛바랜 전단지만 가득 쌓여 있던 곳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집을 바라보았다. 안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듯한 희미한 그림자가 문틈의 불빛을 이리저리 가로막았다. 새로 이사를 온 건가 싶었지만 사다리차 소리나 이삿짐을 나르는 소음은 전혀 듣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 새벽에 불을 켜고 짐을 정리하는 모습치고는 아니 너무나 고요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불빛은 여전했다. 나는 괜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다음 날 퇴근길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바라보니 712호의 불빛이 다시 보였다. 이번에는 문이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누군가 복도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애써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하고 내 집을 향해 걸었다. 현관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집에 들어와 거실 불을 끄고 현관 외시경을 통해 복도를 살폈다. 복도의 센서등이 꺼지자 712호에서 새어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만이 복도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그때 그 불빛 사이로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누군가 712호에서 나와 복도로 발을 내디뎠다. 그 사람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센서등조차 켜지지 않을 만큼 정적인 움직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외시경에 눈을 바짝 붙였다. 형체는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내가 있는 704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분명 복도는 콘크리트 바닥이라 슬리퍼 끄는 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울려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다가왔다. 내 집 문 앞의 센서등이 갑자기 깜빡이며 켜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벽에 몸을 붙였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크게 울렸다. 잠시 후 현관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문을 긁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다. 대답을 듣는 것이 더 공포스러울 것 같았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센서등이 다시 꺼졌다. 토요일 아침 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712호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관리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장부를 뒤적거리더니 712호는 5년 전 화재 사고 이후로 아예 폐쇄된 세대라고 말했다. 내부 수리조차 되지 않아 전기와 수도가 모두 끊긴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는 그럴 리 없다며
어제 분명히 불빛을 봤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귀찮다는 듯 마스터키를 챙겨 들고 나를 따라 복도로 향했다. 712호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소장이 열쇠를 꽂고 문을 열자 캐캐 묵은 먼지 냄새와 타버린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다. 집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가구 하나 없이 타버린 벽지만 너덜거리는 것을 확인한 소장이 말했다.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불이 어떻게 켜집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 어제 내가 본 것은 환각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앞의 폐허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공간이었다. 소장이 문을 잠그고 돌아간 뒤 나는 혼자 복도에 남겨졌다. 712호 문손잡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나는 소름이 돋아 내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작은 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새벽 3시가 넘었을 무렵 현관 밖에서 티 까는 소리가 들렸다. 도어락에 덮개를 올리는 소리였다. 이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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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내 자리에 번호가 입력되었지만 당연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도어락은 오류음을 내뱉었다. 잠시 후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주 끈기 있게 하나씩 번호를 대조해 보는 것 같았다. 나는 야구 배트를 손에 쥐고 현관으로 다가갔다. 외시경을 들여다보려는 찰나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그 목소리는 마치 내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기괴하고 건조했다. 나는 문고리를 꽉 쥐고 소리쳤다. 경찰에 신고했으니 당장 꺼지라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인터폰 화면은 그저 검은 노이즈만 가득할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찾아 112를 눌렀다. 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밖에서의 시도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는 번호를 누르는 대신 문을 아주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톡, 톡, 톡. 일정한 간격에 소름 끼치는 노크 소리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관 2명은 복도 끝까지 손전등을 비추며 수색했지만 사람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했다. 712호 문 역시 굳게 잠겨 있었다. 경찰은 술 취한 이웃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주고는 돌아갔다. 그들이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새벽, 나는 거실 불을 모두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현관문 아래 틈새로 무언가 쓱 들어왔다. 아주 얇고 오래된 종이 조각이었다. 나는 굳은 채로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종이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내 이름과 함께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불 켜진 거 다 알아. 나는 그 즉시 집안의 모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현관문을 응시했다. 잠시 후 현관문 외시경의 작은 구멍이 밖에서 가려지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제 밤마다 불을 켜지 않는다. 암막 커튼을 치고 텔레비전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그 고요한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매일 새벽 내 집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추고 아주 미세하게 도어락을 만지는 금소금이 들린다. 어제는 퇴근길에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중 712호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이 복도를 지나 내 집 현관문 바로 앞까지 길게 뻗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불빛을 밟지 않으려 까치발을 들고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여전히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당장 갈 곳이 없고 집은 팔리지 않는다. 오늘도 새벽 2시가 되자 복도에서 센서등이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내 집 문 앞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불 끈 거 다 알아. 나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였다. 내일은 관리소에 가서 712호 문을 용접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다.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 불빛은 이제 매일 밤 내 방문 앞까지 들어와 문틈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아까 전 화장실 거울을 보았을 때 내 등 뒤에 푸른빛 그림자가 비쳤다는 사실이다. 내 집 안에는 분명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말이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요일 밤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집은 고요했고 나는 대충 씻고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은 곳이라 층간소음이 심한 편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시계 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킬 때쯤 거실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렸다. 인터폰이 울린 것이다. 이 시간에 누군가 찾아올 리 없었다. 배달을 시킨 적도 없고 친구들에게 연락도 없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벽에 붙은 낡은 인터폰 화면은 노이즈가 심해밖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흑백 화면 속에는 복도의 어두운 형체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지 않은 채 화면만 응시했다. 화면 너머에는 아무도 없었다. 잘못 눌렀겠거니 생각하며 방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다. 누군가 수화기를 들지도 않은 나에게 자신의 숨소리를 들려주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인터폰의 종료 버튼을 강하게 눌렀다. 화면이 꺼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숨소리가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졌다.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5분 뒤 다시 인터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거실로 뛰어갔다. 화면을 켰다. 역시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아까보다 더 또렷해졌다. 마치 인터폰 마이크에 입을 바짝 대고 있는 것처럼 씩씩거리는 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울렸다. 나는 참다 못해 수화기를 들었다. 상대방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상대는 대답이 없었다. 오직 기분 나쁜 숨소리만 반복될 뿐이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보다 공포가 앞섰다. 다시 한번 누구냐고 물으려던 순간 숨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단 한마디였다. 열어. 나는 곧장 수화기를 내려놓고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나이 지긋한 경비원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금 있었던 일을 다급하게 설명했다. 누군가 내 집 앞에서 인터폰으로 괴롭히고 있으니 빨리 와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경비원 아저씨는 알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대답했다. 나는 현관문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확인했다. 도어록 외에도 걸쇠를 이중으로 걸었다. 인터폰 화면은 여전히 노이즈로 가득했다. 잠시 후 경비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나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인터폰을 받았다. 경비원 아저씨의 목소리는 의아함으로 가득했다. 방금 복도를 전부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CCTV까지 봤지만 우리 층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인터폰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한 그 시간 동안 경비실 시스템 기록에는 우리 집 인터폰이 울린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방금 저랑 대화까지 했는데요. 나의 항변에 경비원 아저씨는 기계 오류일 수도 있으니 일단 내일 점검을 받아보라는 말만 남기고 통화를 종료했다. 나는 허탈하게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와 숨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환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때였다. 발밑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인터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화면조차 켜지지 않았다. 기계 자체에서 나는 비정상적인 소음과 함께 누군가 현관문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스르르, 스르르. 금속 문을 긁어내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나는 현관문에 달린 외시경으로 다가갔다. 외시경에 눈을 대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누군가 외시경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저것이 무엇이든 간에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주방으로 달려가 가장 큰 식칼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현관문에서 가장 먼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현관문 너머에서 쾅, 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은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소리였다. 집 전체가 울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반복되었다. 나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다. 도어록이 해제되는 전자음이 들릴까봐 온 신경이 곤두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화장실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다. 아침 햇살이 화장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올 때쯤에야 나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안은 어젯밤과 다를 바 없이 평온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현관문 바닥 쪽에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젖은 손으로 문을 더듬은 듯한 자국과 외시경 주변에 남은 검은 그을음 같은 손가락 자국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인터폰의 전원을 아예 차단해버렸다. 관리사무소에 항의하고 CCTV를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화면에는 찍힌 것이 없었다. 경비원들은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지금도 가끔 밤이 되면 거실벽 너머에서 희미한 기계음이 들리는 것 같다. 전원을 꺼두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이제 해가 지면 거실로 나가지 않는다. 현관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범인이 누구인지, 그게 사람이기는 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그것이 아직 우리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는 감각뿐이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리던 그 숨소리는 이제 내 침실 문 바로 앞에서 들리는 것만 같다. 늦은 퇴근길이었다.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은 평소에도 한산했지만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는 적막하다 못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피로에 젖은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내 차가 세워진 구석자리로 향했다. 우리 아파트는 연식이 좀 된 편이라 지하 주차장의 조명이 군데군데 나가 있어 시야가 불분명했다. 내 차인 하얀색 SUV가 저 멀리 보였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다. 내 차 바로 옆칸에 기둥에 바짝 붙어서 똑같은 모델의 하얀색 SUV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평소 그 자리는 기둥 때문에 문을 열기 불편해서 다들 기피하는 자리였다. 게다가 우리 동네에서 흔치 않은 모델인데 똑같은 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불쾌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다 문등 옆 차의 안쪽을 살폈다. 짙은 틴팅 때문에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운전석 쪽에 누군가 앉아있는 듯한 실루엣이 느껴졌다. 나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단순히 누군가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을 때 나는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다. 어젯밤 보았던 그 차가 여전히 내 차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위치도,
각도도 어제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다. 밤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았다. 출근 시간이 급해 서둘러 차를 빼려는데 백미러로 본 옆차의 앞 유리에 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된 차처럼 보였지만 어제 분명 누군가 타고 있었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쳤다. 퇴근 후 주차장에 들어설 때 제발 그 차가 없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예상은 빗나갔다. 그 차는 마치 내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똑같은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 심지어 이번에는 내 차 쪽으로 바짝 붙여 주차되어 있어 운전석 문을 열기가 힘들 정도였다. 짜증이 확 밀려왔다. 나는 차에서 내려 상대 차량의 앞유리를 확인했다. 연락처가 적힌 카드는 없었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경비원 김씨 아저씨가 내려와 차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장부에 적힌 입주민 차량 번호를 대조해 보더니 이 번호판은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차가 아니라고 말했다. 외부 차량이 며칠째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김씨 아저씨는 일단 경고 스티커를 붙이겠다며 접착력이 강한 노란 스티커를 앞 유리에 붙였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이 뒤숭숭했다. 새벽 3시쯤이었을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에 눈을 떴다. 누군가 자동차 경적을 길게 울려대고 있었다. 소리는 지하 주차장 쪽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소리는 몇 분간 지속되다가 갑자기 뚝 끊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내 차가 있는 구역으로 걸어갔다. 멀리서부터 보였다. 어제 경비원 아저씨가 붙여놓은 노란 스티커가 바닥에 갈기갈기 찢긴 채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의 운전석 창문이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 한마디 정도 내려가 있었다. 나는 무시하고 차에 타려다 멈칫했다. 내 차 손잡이에 정체 모를 끈적한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지른 것 같은 흔적이었다. 공포심보다 불쾌함과 분노가 앞섰다. 나는 다시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CCTV 확인을 요청했다. 관리소장과 함께 모니터를 살폈다. 화면 속에 나는 어젯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사라지고 약 10분 뒤 옆차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열린 문틈으로 가느다란 팔 하나가 슥 빠져나오더니 내 차의 손잡이를 더듬기 시작했다.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창백했다. 한참을 내 차 주위를 휘젓던 팔이 다시 차 안으로 쑥 들어갔고 곧이어 차 창문이 위아래로 기괴하게 덜덜 떨리며 닫혔다. 소름이 돋았다. 관리소장은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우리는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멀찌감치 서서 그 차를 감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하며 켜졌다. 아무도 타지 않은 것처럼 고요하던 차 안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기요! 관리소장이 소리치며 차 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잡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다. 차는 후진 기어를 넣더니 무서운 속도로 뒤로 돌진했다. 관리소장은 가까스로 몸을 날려 피했다. 차는 벽을 들이받을 기세로 후진하다가 급하게 방향을 틀어 주차장 출구 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 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주차장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 단지 입구로 나갔지만 그 차의 뒷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도주 경로는 사각지대뿐이었고 입구의 차단기 카메라에는 번호판이 찍히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 번호판은 5년 전 폐차된 차량의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한여름에도 떼약볕이 내리쬐는 지상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퇴근 후 지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올라갈 때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어제는 퇴근길에 내 차 앞 유리에 꽂힌 전단지를 발견했다. 전단지를 빼내려다 손등에 서늘한 감촉이 닿았다. 앞 유리의 구석진 곳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글자가 있었다. 먼지 위에 선명하게 남겨진 그 글자는 내 이름이었다. 밤마다 거실 창밖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본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하얀색 SUV 한 대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경찰도 관리사무소도 더 이상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나는 오늘도 현관문이 보조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하고 거실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주차장에 내려가는 것이 죽기보다 무섭다. 작년 가을,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낡은 복도식 아파트였다. 보증금이 저렴했고 직장과도 가까웠지만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묘한 위화감이 있었다. 집안의 모든 벽지가 지나치게 깨끗했다. 마치 무언가를 급하게 가리려고 새로 도배를 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인 나에게 그런 찜찜함은 사치였다. 짐을 풀고 며칠이 지나자 일상은 금세 적응됐다. 문제는 입주 일주일째 되던 날 밤부터 시작됐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데 옆집과 맞닿은 안방벽 너머에서 아주 희미한 말소리가 들렸다. 낡은 아파트라 방음이 안 되는 것은 이해했다. 하지만 소리는 대화라기보다 혼자서 무언가를 빠르게 읊조리는 중얼거림에 가까웠다. 단어는 들리지 않았지만 낮고 일정한 리듬이 있었다. 옆집의 노인이 사나보다 생각하며 귀를 막고 잠을 청했다. 며칠 뒤 퇴근 후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벽에 귀를 대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민준아.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했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옆집 사람과 통성명을 한 적도 없었고 현관문에 문패를 걸어둔 적도 없었다. 우연히 비슷한 발음을 들은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중얼거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왔다. 소리는 항상 벽장 뒤쪽에서 시작됐다. 내용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내가 저녁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몇 시에 불을 껐는지, 심지어는 내가 방 안에서 혼자 생각했던 사소한 습관들까지 벽 너머의 목소리는 알고 있었다.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기계처럼 일정한 톤을 유지했다. 불안감을 견디다 못한 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 경비원인 박씨 아저씨에게 옆집 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아저씨는 내 말을 듣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옆집인 402호는 세입자가 나간 지 반년이 넘었고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럴 리 없다며 어제도 소리를 들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박씨 아저씨는 마지못해 마스터키를 챙겨 나를 따라 올라왔다. 402호의 문이 열렸을 때 안에서 풍겨나온 것은 찌든 곰팡이 냄새와 먼지뿐이었다.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거실에는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다. 아저씨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그곳 역시 깨끗했다. 내 방 침대가 놓인 벽의 반대편을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벽지는 뜯겨 나간 곳 없이 멀끔했다. 아저씨는 헛것을 들은 게 아니냐며 허어 웃고는 내려갔다. 그날 밤 나는 침대를 거실로 옮겼다. 도저히 그 방에서 잠을 잘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이제 거실 벽에서도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벽 안을 따라 무언가 이동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강하게 두드렸다. 제발 그만하라고, 거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누구야?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다. 아파트 전체가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고요해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기울였다. 몇 초 뒤, 벽 너머에서 툭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곧이어 내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벽이 다시 울렸다. 똑, 똑, 똑똑똑. 내가 벽을 두드렸던 리듬과 정확히 일치했다. 공포가 머릿속을 하얗게 비웠다. 나는 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외투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복도를 달리는 내내 등 뒤에서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낮에 친구인 도윤이를 불러 집으로 향했다. 도윤이는 내 몰골을 보고는 일단 짐부터 싸자고 했다. 우리는 서둘러 옷가지와 생필품을 박스에 담았다. 안방 벽장을 비우기 위해 옷걸이를 걷어내던 도중 도윤이가 벽지 한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을 발견했다. 그 부분의 벽지를 조심스럽게 들춰내자 덧대어 붙인 종이 뒤로 작은 구멍이 나타났다. 성인 남자의 눈동자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다. 구멍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멍을 발견한 순간 반대편에서 따뜻한 바람이 훅 끼쳤다. 마치 누군가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숨을 내뱉는 것 같았다. 나는 도윤이의 팔을 잡고 당장 나가자고 했다. 짐도 다 챙기지 못한 채 문 밖으로 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벽 너머가 아니었다. 바로 내 뒤, 방금 우리가 서 있던 그 구멍 근처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벌써 가.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차에 올라탄 뒤에도 손등의 소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지금 다른 동네의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한다. 가구들을 벽에서 최대한 멀리 떼어놓고 방 한가운데에 이불을 편다. 가끔 옆집에서 평범한 텔레비전 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 어제는 자다 깨어 물을 마시러 가다가 멈춰 섰다. 새로 이사 온 이곳의 벽지는 아주 깨끗하다. 그런데 자꾸만 벽지 뒤편에서 아주 미세한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무언가 아주 얇은 것이 벽 안쪽에서 이동하며 자리를 잡는 듯한 소리. 나는 이제 더 이상 벽에 귀를 대지 않는다. 대답을 듣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새로 이사 온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복도식 아파트였다. 낡긴 했지만 내부 수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회사와 가까운 점이 마음에 들었다. 이삿짐을 대강 정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나는 거실 벽면에 붙어있던 낡은 도배지가 살짝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부분을 매끄럽게 붙이려다 문득 집의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는 기분을 느꼈다. 현관에서 들어와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어딘가 비효율적이었다. 나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아파트 평면도를 요청했다. 경비원은 귀찮은 기색을 내비치며 복사된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다. 집으로 돌아와 평면도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현재 내가 머무는 공간과 대조해 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구 배치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치를 하나씩 따져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평면도상에 표시된 안방과 작은 방 사이에는 약 1.5m 정도의 빈 공간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집의 안방벽과 작은 방 벽은 바로 맞닿아 있었다. 그 두꺼운 콘크리트 벽 사이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좁고 긴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줄자를 들고 방 안의 치수를 다시 잰 뒤 계산기를 두드렸다. 오차는 없었다. 평면도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집 내부에서는 입구를 찾을 수 없는 죽은 공간이 존재했다. 나는 안방 구석으로 가서 벽지를 손마디로 두드려 보았다. 둔탁한 소리가 나야 할 벽에서 아주 미세하게 공명하는 소리가 들렸다.
벽 너머가 비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벽 너머를 생각했다. 단순히 설계상의 결함일 수도 있고 이전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막아버린 창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잠결에 들려온 소리는 내 가설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벽 안쪽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났다. 슥, 슥 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콘크리트를 긁어내리는 듯한 불쾌한 소음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벽에 귀를 가져다 댔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소리의 위치가 내 귀가 닿은 곳으로 천천히 옮겨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관리사무소로 내려갔다. 나는 경비원에게 우리 집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비원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장부를 뒤적였다. 그는 이 아파트에 그런 변형된 구조는 없으며 층간소음이나 노후된 배관 소리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는 그에게 평면도를 다시 보여주며 빈 공간을 가리켰다. 경비원은 한참 동안 종이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갑자기 바쁘다며 나를 밖으로 내몰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다. 박정숙이라는 명패가 붙은 집이었다. 나는 인사를 건네며 슬쩍 벽 너머의 소음에 대해 물었다. 아주머니는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집, 원래 사람이 오래 못 버티고 나가 그녀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정적 속에서 벽을 응시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집안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안방 벽 앞에 섰다. 어젯밤보다 더 선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낮은 저음의 흥얼거림이었다. 마치 누군가 벽 속에서 가사 없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나는 도구함에서 망치를 꺼냈다. 이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는 오늘 밤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벽지가 들떠있던 부분을 칼로 찢어냈다. 그 뒤로 드러난 것은 석고보드였다. 망치 뒷부분으로 조심스럽게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 석고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렸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구멍 안쪽을 비추었다. 빛이 닿은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평면도대로라면 1.5m 폭의 공간이 있어야 했지만 손전등 빛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통로를 비추고 있었다. 벽 안쪽은 아파트의 수직 구조를 따라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설계도에도 없는 거대한 틈새였다. 그리고 그 통로 바닥에는 신발 수십 켤레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모두 누군가 신었던 것처럼 때가 타고 낡은 신발들이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서둘러 구멍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구멍 안쪽 깊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하며 벽을 짚으며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구멍 너머에서 창백하고 마른 손가락 하나가 튀어나와 구멍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손톱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검게 변해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거실로 달려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로 뛰쳐나온 나는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다. 1층 경비실은 비어 있었고 단지 안은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다.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으로 내가 사는 5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꺼진 우리 집 안방 창문에 누군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밀착시킨 채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친구 집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낮, 경찰과 함께 집을 찾았을 때 내가 뚫어놓았던 구멍은 감쪽같이 메워져 있었다. 새로 바른 듯한 벽지가 깨끗하게 붙어 있었고 바닥에 떨어졌던 석고, 가루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돌아갔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벽지를 새로 바른 적이 없다고 잡아댔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당장 이사를 갈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안방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거실 한복판에 이불을 펴고 모든 불을 켜둔 채 밤을 보낸다. 밤마다 안방 문 너머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툭, 툭, 툭 하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집요하다. 가끔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 들리기도 한다. 나는 이제 안다. 그 벽 너머의 공간은 단순히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은 누군가의 통로이자 누군가의 수집실이다. 어제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거실에 벗어두었던 내 운동화 한 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현관문에 보조 잠금 장치를 하나 더 달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오늘 밤에도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번에는 안방이 아니라 내가 등을 기대고 있는 것일 벽 바로 뒤다. 무언가 가느다란 것이 벽지 틈새를 비집고 나오려는 듯 바스락거린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굳은 몸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다. 거기 누구 있어? 내가 내뱉은 짧은 혼잣말에 벽 너머의 소리가 일순간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벽 전체가 진동할 정도의 거대한 충격음이 내 등 뒤를 강타했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고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한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내가 잠든 사이 벽 너머의 그것이 내 침대 바로 옆까지 도달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혹시 당신의 집에도 평면도와 실제 넓이가 맞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은가? 만약 벽지 뒤에서 미세한 긁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로 그 벽을 두드리지 마라.